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된 이유영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일단 처음에 생각하는 기계와 행동하는 기계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정의, 그리고 자연어 처리단, 모방은 기계의 한계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네, 사진 속 인물은 앨런 튜링입니다. 영국 수학자로 지금은 인공지능과 컴퓨터를 발전시킨 아버지라고 불려오죠. 튜링 머신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컴퓨터 구조는 향후 영국의 범용 컴퓨터인 콜로서스나 미국의 컴퓨터 애니악에 사용된 기본 모델입니다. 또한 그는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구체화해서 인공지능의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저가 첫 내용으로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튜링 머신을 생각하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저의 발표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계기는 바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튜링은 그 친구와 우정 이상의 돈독한 관계였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떠나자 이후 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사물에 깃들 수 있다고 믿었고, 어떻게 하면 사물이 정신에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남다른 통찰력을 보여줬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내용은 이 생각하는 기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행동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둘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공지능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콕 찍어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인공지능을 정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데요. 그중 스튜어트 리셀과 피젤 노빅은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에서 인공지능을 4가지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 이렇게 4개를 분류하는데요. 이 분류에서 기준이 되는 점은 인간처럼과 이성적으로, 그리고 생각하는과 행동하는,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먼저 인간처럼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연구 대상인데요. 만약 시스템이 사람을 완벽히 따라한다면 100%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가 왜 인간처럼과 분리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람도 이성적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생각하는 의 접근법은 인지, 추론 등과 같은 생각의 과정이 원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구합니다. 때문에 논리학과 심리학 분야 연구가 중심되는데요. 이런 생각하는 방법의 인공지능 연구 중 대표적인 예가 논리 이론기와 범용 해석기가 있습니다. 논리 이론기는 알프레드 로스 화이트헤드와 버트랜드 러셀에 져서 수학 원리에 나오는 정리들을 자동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인데요. 범용 해석기는 논리 이론기를 일반화한 프로그램으로 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엔진입니다. 단순히 책 내용만 증명하던 프로그램이 범위를 넓혀 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범용 해석기는 간단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으나 현실적인 복잡한 문제에서는 그 경우수가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은 생각하는 보다도 적극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연구 대상이 관찰 가능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튜링 테스트는 기존의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인공지능이 기준을 정하는 대신 사람이 하는 행동을 컴퓨터가 얼마나 유사하게 모방하느냐로 정의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이해하고 추론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컴퓨터가 똑같이 모방하는 것이 행동하는의 인공지능 구현 접근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인데요. 인간처럼 행동하는 시스템에는 예로 자연 처리, 지식 표현, 그리고 음성 인식,
머신러닝, 로보틱스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 기술을 고른 이유는 기계와 사람 간의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기술인 자연어 처리가 여러 시스템 중에서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어 처리가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쓰이며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스마트폰 기능 중 하나인 빅스비는 인공지능이 포함된 음성 인식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로 자연어 처리인데요. 다양한 기술이 발달을 하며 변화하는 중에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의 도구 그 이상의 성격을 가진 이 언어가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만이 소통할 수 있는 형태에서 사람과 사물,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인간의 언어를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연어는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언어로는 인공어가 있습니다. 인공어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자연어와 달리 의도와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예로는 C언어나 자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어 처리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컴퓨터가 우리의 몸이라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인 자연어 처리 기법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같이 성장을 하듯이 기계 또한 단단히 물려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인 자연어 처리 기법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의 컴퓨팅이 가능한 GPU를 비롯한 하드웨어의 발전은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자연어 처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어서 현재 자연어 처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인 번역과 음성 인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따로 분류를 하여 연구를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도 자연어 처리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음성의 데이터를 받아 자연어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음성을 합성시켜 출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음성 인식을 거리가 멀거나 주변에 잡음이 있으면 인식이 어려웠고 사투리나 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을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성능 GPU의 출현과 클라우드 서버, 빅데이터 기반 대용량 분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음성 인식의 정확성과 효율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 삼성, 애플 등 많은 기업들이 음성 인식 서비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람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거나 컴퓨터를 학습을 시킬 때 전문적 지식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을 이용하면 컴퓨터가 사용자가 말하는 음성을 그대로 들으며 문맥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해집니다. 이로써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컴퓨터를 보다 촉촉하게 만들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대하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 터치를 해야 하거나 키보드 입력을 하기 위해 집중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의 발달로 사용을 할 때 손 동작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집중을 하지 않아도 작동이 됩니다. 집중하지 않은 시간으로는
그 잠자는 시간이나 운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음향적인 그리고 다음은 음성 인식의 기본 구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먼저 음성 신호를 받아 정확한 음성 인식을 하도록 자동 처리를 하고 음성 키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성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습니다. 이 음성 인식 과정에서 음향 모델링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여 음소를 인식하고 어휘 및 발음 사전과 코피스 등의 언어 모델의 도움으로 음소 순서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아 몇 가지 처리 과정을 거쳐 기기가 음성 데이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이러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람에게 발화나 그래픽 모션 등의 그에 맞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 딥러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음성 인식 과정 전체를 통합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엔드-투-엔드 방식, 그러니까 종단간 방식이라고 하며 이는 사람처럼 음성을 듣고 바로 단어와 문장으로 인식해 결과를 바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자언어 처리 서비스 중 하나인 번역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데에도 자언어 처리는 필수적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의 전자기기를 이용할 때 그 사람들 모두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품질 좋은 번역 기술은 꼭 필요합니다. 딥러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언어를 수치로 변화를 시키는데요. 딥러닝을 사용하는 번역에서는 번역 전 한글 문장을 일단 예시로 이미지를 찾지 못해서 그냥 대충 그려보려고 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일단 의미 있는 그 단어로 의미 있는 그 낱말로 일단 분해를 시킵니다. 이렇게 다 나눠주면 그리고 나서 각각의 낱말을 숫자의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예시로 여기에는 뭐 0.1, 1.0, 0.9 등등 여기 이렇게 나열하게 되고 이게 계속 나열하게 되고 이게 행렬처럼 이렇게 행과 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의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각 낱말에 대응하는 숫자 벡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닌 낱말의 의미를 포함하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량의 문장을 분석하면 어느 낱말이 어떤 낱말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가라는 정보, 그러니까 즉 추론 빈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의미가 비슷한 낱말의 사용 방식도 언어에는 의미가 비슷한 낱말은 사용 방식도 비슷하다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낱말과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추론 빈도는 결국 낱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숫자 벡터의 데이터로 변환된 한국어 문장을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직성을 학습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산됩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 영어 낱말에 나타내는 숫자의 벡터가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번역 프로그램은 대역 데이터에서 번역문의 어순에 대해서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순서대로 한 낱말씩 올바른 어순으로 영어 낱말에 나타내는 숫자 벡터를 출력해 나갑니다. 숫자 벡터를 각각 대응하는 영어 낱말로 변환하면 영어 문장이 완성되어 번역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자언어 처리에 관한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 외에 체스나 자기처럼 무엇이든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 인공지능을 특화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 인공지능은 사람과 같은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I에 대한 철학 가설로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가설이 있습니다. 약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제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가설이고, 당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제로 지능이 있다고 보는 사실입니다. 약 인공지능의 가설에 따라 단순히 인공지능이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여 학습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고 해서는 그의 인공지능이 사람을 같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순전히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대국을 모방하고 학습한 바둑 인공지능은 바둑이 아닌 체스나 장기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 분야의 특화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그러면 각 분야의 특화된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빅스위치 본형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장기를 두고자 생각하면 만약에 장기를 두고자 하는 장기 시스템과 그리고 대화하는 시스템 이렇게 같이 있다고 가설하면 생각을 하면 장기를 두고자 생각하면 장기 인공지능이 움직일 것이고, 대화를 하고자 생각하면 대화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바꾸는 타이밍이 매우 어려운데요. 이야기 도중에 화제가 갑자기 장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야기를 바꾸면 대화 인공지능에서 장기 인공지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사전에 인간이 준비해 놓지 않은 과제나 상황에는 전혀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청소 중 스마트폰과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면 사람은 똑같이 청소기를 빨아들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주인을 찾아주지요. 이런 당연한 일이 인공지능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특화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면 적은 데이터밖에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지식을 획득해서 조합시키면 완벽한 답은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에서 상식을 관계하여 상정 외의 사태에도 확실하게 대응하는 인간 다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과제나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버티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적은 데이터에서 얻은 지식을 조합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지일을 예측하며 그 예측에 근거한 판단과 행동이 가능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개발은 2003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괴뢰체 박사 등을 중심으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연구에 진전이 없자 2009년 침체되었다가 딥러닝이 나타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처럼 여러 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량의 데이터에서 획득한 지식을 조합시켜 드문 사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딥러닝 덕분에 이런 대량의 정보에서 지식을 자동적으로 획득하는 단계가 상당히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2015년 공학 박사인 야마카와 히로시가 추진하는 전내 아키텍처 어프로치는 앞서 얘기한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처리하기 위해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 배경에는 신경과학의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신경과학의 비약적인 진전이 있어서 이런 발전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뇌를 모방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에 인간처럼 여러 감정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만들 때 이렇게 감정을 만들 때는 역광화 학습이 사용됩니다. 먼저 강화 학습이란 먹이를 먹으면 기쁘거나 뺏기면 화가 나는 등 어떤 상태가 되면 좋거나 싫은지를 인간이 정하고 그 가치관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역광화 학습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는 등 이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보상이나 벌 자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인간이 날마다 하는 행동을 충분히 관찰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인간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는
인간이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라는 가치관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범용 인공지능이 앞서 얘기한 음성인식 기술과 융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음성을 기계가 번역하고 그에 알맞은 답변을 얘기하는 것 외에도 더욱 다양한 기능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용자의 목소리 톤이나 빠르기의 역광화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모방을 한다면 사용자의 기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인공지능 또한 감정에 맞게 자신의 답변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범용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기는 직업 중에는 지능형 개인 비서가 생길 지능형 개인 비서가 있는데요. 2018년 소비자 AI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오래 걸리는 반복 업무나 단순 작업들을 위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싶어합니다. 이는 개인 비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현재 삼성의 빅스비나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등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을 제안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을 제안해 사람을 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는 그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는 집 내부의 모든 기기와 아이언맨 슈트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음성 명령으로 이행합니다. 아이언맨 슈트의 제작과 주인의 컨디션을 진단하고 인간의 말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심지어 유무도 구사합니다. 이렇게 자비스 같은 지능형 개인 비서가 개인 각각이 모두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단 한순간의 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허나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공지능이 없던 시기와 있던 시기로 나누는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프로기사인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5번의 대국을 치러 4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는 바둑의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연습생들은 바둑 선생님을 찾고 그분에게 배우며 다른 연습생들과 바둑을 더 실력을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알파고의 대국으로부터 불과 10년 2개월 뒤인 2017년부터 많은 바둑 기사들은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거나 복귀를 하며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고체계와 수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둑을 두는 진행 상황을 모두 저장을 하여 복귀를 할 때는 프린트를 하여 잊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시간 제한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바둑을 두며 실력을 놀랐지만 처음에 바둑을 쌓는 초석은 점점 공식화돼가며 바둑을 두는 방식의 개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생길 발전된 인공지능과 사람의 관계는 마치 처음 자식과 부모의 만남이나 사람과 창조주인 신을 만난 것 같이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거나 새로운 지식과 세상을 줄 것입니다. 이런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이런 발전된 미래를 바라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은 아닌데 저희 세미나 목적이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한 거를 학우들한테 이제 좀 더 쉽게 알려주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 발표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발표 자체를 이제 연습하면서 발표 실력을 길러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한 지 좀 몇 주가 됐어요. 근데 피드백이 계속 똑같지만은 않은데 비슷한 피드백이 계속 나왔던 게 웬만하면 대사를 외워서 해라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친구한테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데 분량도 많고 준비를 한 건 많지만 다음에는 진짜 대사를 준비를 하고 대사를 차라리 외워서 너무 많은 양은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식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구글에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그렇게까지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식 전달도 있지만 자기의 발표 실력을 늘린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세미나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의식해서 준비하시는 걸 조언드릴게요. 마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있나요? 이거 질문은 아닌데 혹시 테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드가 뭐 책하고 잡지하고 논문 같은 거 있어요. 혹시 거기서 발표하는 거랑 본인 자료랑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는지 궁금해요. 테드하고 책하고요. 딴 건 말고 테드랑만 비교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거. 그것보다는 저희가 저희가 애플이 발표하거나 이런 회사에서 발표할 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시각적 자료가 많아서요. 시각적 자료를 많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입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면 아까 뭐 그 두 번째 장 넘어갈 때 보면 한 페이지 띄워놓고 거의 5분 이상을 계속 얘기를 해요. 보면서. 관련된 자료를 그래서 좀 사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 감사합니다도 그렇고 보면 여백이 많잖아요. 여백이 있는 것도 좋긴 해요. 필요할 때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굳이 지금 여백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PPT 만들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사람들이 딱 와닿을지, 특히 지금 이런 세미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무겁거나 헤비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뭐 발표도 해보고 뭐 서로 세미나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공부해봤다라는 취지와 함께 자기의 발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인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조금은 가볍게 해도 돼요. 장난도 살짝 넣어도 되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준비해온 거를 줄거리듯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거랑 너무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냥 책을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고치면 좀 더 좋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시목이 허재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블록체인이란 다수의 온라인 거래 기록을 묶어 하나의 데이터 블록으로 구성하고 해시값을 이용해 전 블록과 이후 블록을 연결한 뒤 이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P2P 방식으로 수많은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분산, 저장,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 내역을 묶어 블록을 구성하고 이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에 히트 연결하며 다수의 컴퓨터에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P2P란 피어 투 피어의 약자로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수의 개별 사용자들이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기존의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데이터 전송과는 다르게 센서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은 참여자가 서버의 공식적인 위치가 되는데 P2P는 센서가 없으므로 개별적인 참여자가 모두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파일 중앙화가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앞에서 말했던 P2P의 장점이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P2P 방식이 탈중앙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P2P는 중앙이 없으므로 그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등장 확률이 증가하는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가격 절감인데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 같은 경우에 센서에 이제 사용자들이 종속적인 위치가 되는데 그걸 위해서 센터에 피해가 생기면 그 서버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서버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P2P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격도 부분에서 비용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능력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 간의 모든 것을 감시하게 되므로 그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컴퓨터가 서버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보안은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가용성이 있는데 앞전에 말한 GS 구조가 그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무조건 서비스 이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P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노드 정도의 문제가 생겨도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게 되므로 고가용성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성이 있는데 블록체인은 P2P 기반으로 모두 간의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 출발점이 공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2P 기반의 실시간 공유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의 투명성이라는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뢰성의 상승으로 되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P2P 방식은 사용자들이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유하는 하나의 사용자의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속도에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P2P 방식의 근본적인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 네트워크를 아예 형성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봅시다.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다수의 거래 기록과 하나의 블록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래 기록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거래의 최소 단위는 트랜잭션입니다. 그림과 같이 트랜잭션이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그 돈을 보냈다고 치고 B가 그 돈을 받은 경우 이 거래 기록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만약 A가 돈을 지불했으나 B가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A가 돈을 지불하는 행위와 B가 돈을 받는 행위는 별개로 분리될 수 없으며 하나의 거래 내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단일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의 최소 단위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각각의 트랜잭션별로 하나의 거래 내역을 구성합니다. 이 거래 내용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해시 함수란 다양한 길을 가진 데이터를 고정된 길을 가진 데이터로 매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각각의 거래 내역을 텍스트로 표시할 경우 이게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것을 해시 함수를 가하면 항상 일정한 길이의 해시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해시 알고리즘 256 해시 함수를 사용할 경우 거래 내역이 아무리 짧거나 혹은 길어도 해시 값은 항상 이것으로 256자리의 길이를 가진 그의 고정된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해시 연산 과정을 거쳐 하나의 트랜잭션이 하나의 해시 값에 대응하는 1대1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블록체인에서는 다수의 거래 내역을 묶어 하나의 블록을 구성합니다. 거래 내역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을 구성합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하나의 루트 해시가 존재합니다. 루트 해시란 모든 하위 해시들을 다시 해시 함수로 변하는 최종 해시 값입니다. 루트 해시를 생성하기 위해 우선 각 거래 내역에 1대1로 대응하는 해시 값을 생성하고 두 개의 해시를 합쳐 하나의 상위 해시를 생성하고 그 상위 해시 두 개를 합쳐 다시 더 상위 해시를 생성합니다. 만약 해시의 개수가 홀수이면 맨 마지막 하나의 해시는 자기 자신과 다시 연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트리의 최상위 지점에 하나의 루트 해시가 생깁니다. 이러한 해시 값의 구조를 해시트리라고 합니다. 하나의 블록에는 반드시 하나의 루트 해시가 존재합니다. 만약 거래 내역 중 하나라도 변조할 경우 해당 해시 값과 그 상의 모든 해시 값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루트 해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루트 해시랑 비교해주면
달라지게 되면 상의 모든 해시값이 변경되어 결과적으로 루트 해시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블록의 루트 해시만 비교해 보면 그 하위에 있는 해시를 미리 비교 검사하지 않고 결과값이 변조되었는지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블록은 타임스탬프 서버에 의해 생성된 시간이 기록되며 그 전체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타임스탬프는 전자 문서가 특정한 시점에 존재하게 되어 있었다는 존재 증명과 그 이후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내용 증명을 해두는 것입니다. 하나의 새로운 블록을 구성한 경우 마치 체인처럼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블록체인의 맨 끝에 이 새로운 블록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블록을 기존 블록체인의 끝에 연결시키려면 해당 블록의 이름에 해당하는 해시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새로운 해시값을 성공적으로 찾아내는 경우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됩니다. 새로 구성한 블록의 이름에 해당하는 해시를 찾아내는 일은 많은 시도를 반복해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블록의 해시는 반드시 프로그램에 의해 미리 정해진 독값과 작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록의 해시 값은 해당 블록의 생성 해시, 버전 비트 루트 해시, 그리고 이전 블록 해시, 그리고 논스라는 임시값 등을 조합한 후 해시로 변화를 생성합니다.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저 핑크색 논스라는 각 부분 빼고는 나머지 그 정보들은 모두 처음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논스 값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논스라는 임시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해시 연산 결과로 생성되는 블록 해시 값도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 논스 값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서 결국 새로 형성된 해시 값이 일정한 목표값보다 더 작을 경우에 새로운 블록이 성공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블록에 대해 목표값 이하의 크기를 가진 해시 값을 찾음으로써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행위를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증명은 블록체인의 신뢰성에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작업 증명, 타임스탬프에 의한 내용 증명과 TTP 방식의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은 즉 강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블록체인의 단점이자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작업 증명 방식은 그 막대한 서버 자원과 전기 낭비를 유발합니다. 그 가장 작은 해시 값을 찾는 게 새로운 블록을 형성하는 행위인데, 그 행위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전기가 소모가 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블록을 형성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하나의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100개의 노드가 경쟁하는 경우에 채굴에 성공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99개의 노드에 사용된 서버 자원과 전기는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블록체인은 원래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반대하면서 탈중앙화 보상 관리를 목표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그 채굴 업체들이 마이닝 풀을 구성하면서 소수의 마이닝 풀 운영자들의 의사 결정 권한이 보충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은 거대한 채굴 업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목표한 그 중앙집중화된 의사결정들을 반대하는 곳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진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체인 알고리즘적인 면에서는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 트랜잭션 대개 각각의 트랜잭션의 처리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블록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확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 적용이 그 의미한 분야에 응용이 되는데 가장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개발 중에 필요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개발되었던 만큼 그 가장 유명한 응용 분야는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의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말미암아 그 금융기관에서도 쓰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결제 보안 송금에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공공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최근 업계에서는 어떻게 이 기술을 사용했는지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업 분야에서는 진궁이라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지원마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배 자회사인 진동 익스프레스를 통해 5월 7일에 서비스를 시작이 되었고요. 서비스 내용은 소비자가 신청하면은 위치 추적기가 있는 택배 상자에 물품을 담아 보내고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배송 물품의 위치를 확인 가능합니다. 활용한 방법은 배송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플랫폼에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형성함으로써 택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그 신뢰성과 투명성 그 특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까르푸라는 회사도 식품 이력 추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이력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월마트가 푸드 트러스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식품 공급망 관리 솔루션인데 좀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이용해서 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JP 모건에서 MX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JP 모건 고객사들이 레저 기반 포럼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레저 기반 포럼이 뭐냐면 그 JP 모건에서 개발한 금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알리바바에서도 사용을 했는데요. 엔드 블록체인이라는 설립을 했다고 하고요. 2월에 설립했고 올해 2월에 블록체인 관련 솔루션 하드웨어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이용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방에서 유통되는 방대한 규모의 상품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텐센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에이커 소프트웨어라는 곳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계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 직거래 방식이 등장을 했지만 이 회사가 있는 그 영국 같은 경우 4분의 3이 대출 상담사를 통합니다. 대출 상담자를 통합니다. 대출 상담자를 통하면 직거래보다 시간이 많이 들고 대출 절차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과의 플랫폼 대출 상담자들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만큼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신뢰성과 동시에 그 빠른 속도를 확보를 한 서비스인 것 같고요. 원리는 대출 상담 과정에서 나온 세부 데이터 전체를 변경 불가능한 하나의 거래 기록으로부터 블록체인을 만들고 그에 따라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면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고 동시에 속도가 빠른 거래를 성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4월에 65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서도 사용 사례를 보였는데요. 엠블리마라는 미국 스타트업은 의료 정보 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제공해서 그 의료 고객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거부감이 좀 덜 느껴지게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메디커넥트라는
네, 메디커넥트라는 그 뭐냐 연구의 스타트업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처방전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메디커넥트 같은 경우 두 가지 블록체인을 활용했는데 하나는 처방전의 비밀 정보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거래에 활용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이 또한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사용을 했다는데요. 중국이 실례입니다. 공증 서류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밀면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의 기술 활용 보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블록체인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 기업이 타겟팅하는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그러면 아까랑 네, 똑같이. 알겠습니다. 전 질문이요. 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처음에는 홀로그램 기술에 대해 하려고 했는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좀 물리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서 학교랑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냥 평상시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한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멘토에게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본 적 있나요? 하긴 했는데 그 멘토님이 자기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깊이 있는 걸 하라고 하셨는데 관심 있는 게 없어서요. 홀로그램 기술이 꼭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돼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면 되니까 내년에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은 네. 좀 더 자신이 하고 싶은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없으신가요? 그리고 발표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원래 좀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할 필요가 아니고 발표를 몇 번 안 해봤으니까 당연한 건데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소리가 작아져요. 네, 그리고 발음이 부정확해. 알겠습니다. 그게 자신감 없어서 그런 거 같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교수님 앞이면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끼리 하는 건데 뭐 그냥 제가 무대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세미나 통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없으면 질문 더 없어요? 그러면 저 하나만 더요. 네.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양자 컴퓨터로 블록체인 같은 게 깨질 수 있다 했잖아요. 네. 그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연산 능력이 극대화하는 것부터 이해했는데 블록체인의 어떤 중에 51% 부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서버 전체 연산 능력의 50% 이상 연산 능력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서버 전체 주도권이 막대한 연산 능력을 가진 쪽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실현된다면 실제로 기존에 있는 P2P 방식에 왜 생성된 네트워크에 비해 충분히 50% 이상 만의 연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건 따로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